정치 댓글 작업을 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으로 군 고위 인사의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제 미사일 발사가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발사 훈련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성 12형 발사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했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로 멈춰섰던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 4곳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급한 불은 꺼졌지만 판매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버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종교활동 논란에 이어 역사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명 철회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9명이 탄 어선에 뒤집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높은 파도에 어선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각종 통신 장비가 마비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가 유통 중인 달걀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부 청사와 국회 식당에선 달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당시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핵심 간부가 SBS에 폭로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수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고위 관계자가 댓글 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종원 기자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당시 핵심 간부가 진실을 말하겠다며 S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네, 저는 김기현입니다. 그 당시 직책은 제가 이제 단장과 직급은 같지만 부단장 겸 총괄 계획과장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씨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댓글 공작과 관련이 없다는 2014년 군의 수사 결과가 핵심이 빠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댓글 공작 보고서는 매일 아침 청와대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국방비서관실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겐 단장이 직접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챗바퀴에서는 참 뭐죠. 매일 정보 보고 그런 거니까. 대북 심리전과는 상관이 없는 대통령 비판 여론 잠재우기, 야당 정치인 비판 등 이미 재판에서 정치 개입으로 판명이 난 댓글 활동이 이 보고 내용에 담겼다고 얘기합니다. 독도 내용, 독도. 뭐 어떤 내용? 대통령이 독도 가셨는데 반대 비난이 한 90, 80% 가니까 뭐 대통령이 가야 한다. 그럼 뭐 찬성률을 주면 이제 딱 해가지고 찬성 80% 올렸다. 반대 다운. 그런 거 내가 같이 했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중 정치적 내용에 관해 언급한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서로 어이스러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정치 관여나 뭐 그런 거죠. 알고는 있었겠네요. 오해스럽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정치 댓글 한 장짜리 아니니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의혹에 대해 묻는 SBS 취재진의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범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정치적 댓글에 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사이버 사령부 심리 전단 요원들에게 국정원이 매달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국정원이 연계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며 정권을 추켜 세우고 야당 정치인에게는 구걸 정치를 한다며 비난하는 댓글.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2012년 대선 때 단 댓글들입니다. 이런 군 심리전단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군 당국의 수사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도 올렸습니다. 국정원과의 커넥션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댓글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 개입된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의혹이 가면 수사 대상입니다. 심리전단의 예산을 담당했다는 김기현 씨는 국정원이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 원씩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얘들이 밤에 하죠. 집에 가서. 일과 예의 시간에도 하는 거죠. 그 보상비로. 말 들으니까 뭐 댓글 잡전 손값이라는데. 국정원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회식비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 댓글 공작 업무를 협의한 담당자도 지목했습니다. 이게 달 때 국정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국정원이랑 같이 다는 건가요? 그 담당은 누구냐면은 저 운영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만 알지. 국정원에서 뭐 활동비 25만 원씩 지급이 됐다라는 거는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종의 이제 사업비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공모와 특수활동비 지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건 민주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네 번째 선고를 받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였던 4.25 진원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재판부도 파일의 작성자가 분명치 않다며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본 트위터 계정으로 1심보다 많은 391개를 받아들였고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확정 뒤 게시된 인터넷 댓글 93개, 트윗글 10만 6천여 개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삭제 부분을 복구해 법원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문건도 유력한 선거 개입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하면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고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즉각 재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달던 국정원 직원이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이끌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도 무죄에서 유죄, 또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는 매서웠습니다. 댓글 공작이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정원의 정당한 대응이라는 원 전 원장의 해명을 불법적인 정치, 선거 개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특정 정치 세력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 진리라는 국정원의 원훈을 무색하게 하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3년이었던 형량을 중요 증거 자료를 제외하고도 4년으로 오히려 높였습니다. 2013년 댓글 수사를 맡았다가 상부의 외압을 폭로한 뒤 좌천되는 고초를 겪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고심에 대한 각오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갖다 붙다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 상고심하고 또 진행되는 사건 열심히 또 처리하겠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거액의 국고를 축낸 원 전 원장의 또 다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으로 일막을 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2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은 화성 12형이라며 발사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가 태평양 작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태평양에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안정식 기자입니다. 평양 순안고강의 활주로 옆 잔디밭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됩니다. 구름 낀 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김정은이 지켜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을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발사일을 8월 29일로 택한 건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일에 일본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가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 걸음으로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며 태평양으로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겠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 되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어제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탄두가 몇 개 조각으로 분리됐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진입 실패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탄두 타격을 실험한 북한이 미사일 하강 지점인 태평양상의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미국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미사일을 쏜 시간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 쪽에서도 발사 징후가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망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만 전술을 펼친 건데 이런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그제 실제 발사가 이뤄진 평양 순안뿐 아니라 동해 쪽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동해 쪽에서도 움직인 겁니다. 북한은 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움직였다 말았다를 반복하며 한미 당국의 감시에 혼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기만 전술을 사용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한미 자산의 역량을 분산시킨 겁니다. 지난달 28일 화성 14형을 발사할 때도 북한은 실제 발사가 진행된 자강도 무평리 외에 평양북도 구성에서도 발사 징후를 노출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땐 주변에 300mm 방사포 발사대를 움직여 한미 당국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호 발사 시에도 무산 이동식 발사대를 고의로 노출을 시키면서 성동격설식으로 한미 정보당국을 혼란시킨 적도 있고요. 정부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 발사 때 새벽부터 비상이 걸리는 등 평양 순안공항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북한의 기만 전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한까지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움직임은 정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일 정상의 전화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통화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극한이란 표현까지 써서 지금은 대화에 매달리기보단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할 때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반포위 사격처럼 직접 목표를 타격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어서 대응도 최고조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폭거라고 비판한 아베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강경 대응에 방점을 뒀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하고 두 정상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생명선인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의장 성명은 결의안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입니다. 또 그동안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미국도 분위기가 다시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은 신속하게 또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그동안 북한을 두둔해오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ويشدد مجلس الأمن على أن هذه الأعمال التي تقوم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لا تشكل تهديدا للمنطقة فحسب. 의장 성명은 결의안 다음으로 무거운 공식 조치이고 올해 북한의 13차례 미사일 발사 가운데 첫 채택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로 풀이됩니다.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각국의 규탄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지만 반향은 전무했습니다. 미국은 두 회의 모두에서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습니다. And so I think something serious has to happen. I think enough is enough. Thank you. 모든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재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조치를 지켜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넘긴 공을 북한이 보란듯이 차버린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있기 어려워졌다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며 오늘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엔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부품 공급 차질로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차 중국 공장들이 오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지만 이미 완성되고도 팔리지 않은 차들이 야적장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베이징 외곽 슈니구에 있는 베이징 현대차 공장입니다. 부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 가끔 눈에 띄지만 활력은 확연히 떨어져 보입니다. 베이징 1공장과 2공장이 함께 있는 이곳은 연간 6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풀가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판매량이 뚝 떨어져서 공장 가동률도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외국계 협력업체가 오늘부터 다시 공급을 시작해 일단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今天10号下午那员工都上班了吗？上班了。 하지만 부품 공급 중단 이유가 됐던 대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현대차에 납품하는 한국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공업구역입니다. 이 협력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工作量比以前少了，少了多少？这我不清楚，这得上。 막 생산된 번호판 없는 차들이 야적장에 가득할 정도로 여전히 판매 활로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합작사인 북경기차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현대차가 잘 안 팔리는 건 역시 사드 갈등으로 인한 반한 감정이 주 원인입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봤던 중국 자동차들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휘청이는 한국 완성차 업계의 상황을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주력 상품은 2008년 이후 134만 대를 판매한 아반떼, 현지 이름 위에동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 차종인 중국 장안 포드나 일본 닛산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한국 완성차 판매가 줄어든 반면 중국 차의 기술 향상과 일본 차의 가격 인하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들어 현대기아차 점유율은 반토막난 반면 일본 차와 중국 차가 현대기아차를 넘어섰습니다. 조금 나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본 차를 구매하고 조금 싼 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중국 브랜드를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현대기아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 SUV나 친환경차 출시가 늦는 등 마케팅 전략도 발빠르지 못했습니다. 사드 문제도 있지만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차종의 투입,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독일, 일본에 이어 3위를 지켰던 수출은 올해 들어 멕시코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사드 보복에 중국 차 약진까지. 중국 시장에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대차가 위기를 딛고 무너진 성장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종교활동 논란에 이어 역사관 문제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지난 2015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간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대목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진정한 신분계층 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국절이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보수 우익 성향인 뉴라이트 사관과 비슷합니다. 앞서 박성진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과학회 이사 경력이 논란이 됐는데 해명 이틀 만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정부 조각 과정에서 사퇴 요구가 100% 적중해 데스노트라는 별칭이 붙은 정의당은 가장 먼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제기된 의혹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짧은 논평만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자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좀 더 들여다보겠다며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때 내지 못하면서 항소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만 다뤄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소송 기록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고 이 사실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김 전 실장과 국선 변호인에게 통보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김 전 실장 측은 이 통보가 이뤄진 지 7일 이내, 즉 늦어도 어제 자정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전 실장은 실망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을 담당한 변호사가 날짜를 하루 착각한 것 같다면서도 국선 변호인 대신 새로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며
문제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라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봐 항소를 기각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특검의 항소 이유만 재판에서 따지게 돼 김 전 실장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때문에 구치소를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로 휠체어에 앉아 환자복을 입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하늘색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앉아 이송됩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다시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관련법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구치소를 나와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8일엔 발가락을 다쳤다며 서울 성모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발가락 통증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허리 치료뿐 아니라 위 내시경과 치과 진료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재판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점검할 겸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체력이 떨어져 일주일에 재판을 4번씩 받는 건 무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62번째 공판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홍게를 잡던 어선이 전복되면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동해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로 어선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해경 특수구조단이 수색 작업을 펴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북 포항 호미곶 동쪽 41km 해상에서 선장 58살 김모 씨 등 9명이 탄 29톤 통발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지난 25일 홍게 금어기가 풀린 뒤 오늘 새벽 3시쯤 첫 조업에 나섰다가 1시간 반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당시 동해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최대 높이 3m에 달하는 파도에 구조 요청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어선에 장착돼 배가 기울면 자동으로 해경 관제센터에 신고되는 VPS 장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갑자기 넘어가 버려가지고 배가 뭐 조금 기울지만 1분에서 2분 사이에 넘어가 버렸대요. VPS가 자동으로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교장이.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이 뒤집힌 어선을 발견해 신고한 건 사고 8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김 선장 등 3명은 구조돼 목숨을 건졌지만 선원 57살 김모 씨 등 4명이 숨졌고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이 비행기까지 동원해 일몰 전까지 수색했지만 사고 해역에 파고가 높고 어구 등 장애물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김 선장 등 생존자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수녀가 2살 배기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썼다는 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CJB 김우준 기자입니다. 수녀가 2살 배기 남자아이의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내던집니다. 놀란 아이가 일어나자 볼을 꼬집고 몸이 휘청일 만큼 뺨을 내려칩니다. 원장 수녀는 우는 아이를 질질 끌어 방 안에 내동댕이 칩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붉은 손자국까지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를 썼다는 게 폭행 이유. 원장 수녀는 아이에게 넘어져 상처가 났다고 부모님께 말하라며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넘어졌다고 계속 그래.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려니까 원장 선생님이 때렸다고 맹매했다고 천재 달미스는 그러더라고. 폭행을 당한 아이는 심신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던진 것은 일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놓는 과정이 이거에 이제 집어던진 것처럼 보이고 뺨을 때렸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해요. 사건이 불거지자 유치원 측은 문을 닫고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의 최근 2달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충남의 한 대학 교수 2명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학생들이 폭로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위를 따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걸 계속 참아오다 4년 만에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대학교에 붙은 대자범이다. 미술 전공 교수 2명이 여성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 피해 학생은 2013년 홍콩에서 전시회를 마친 뒤 뒤풀이 자리에서 A 교수가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입으로 술 전하라고 시키고 본인도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접대부도 아니고 여기까지 돈 내고 와서 좋은 경험이라고 해서 왔는데. B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 있었는데 옷을 얇게 입어서 그림 잘 판다고 그랬었어요. 창피하고 좀 그랬었어요. 피해 학생은 학위 과정 중에는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힘들게 학교 들어왔고 또 만만치 않은 학교되고 다녔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야 했었어요. 학교는 지난 5월 A 교수에겐 해임을, B 교수에겐 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에 대해선 작품 강매에 대한 증거도 제시돼 중징계를 내렸지만 B 교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교수 모두 SBS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또 해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달걀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예. 네, 그런데 정작 정부 청사와 국회 식당에서는 달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분간 달걀 반찬을 내놓지 않겠다는 안내문까지 붙은 곳도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개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공무원 1000여 명이 매일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에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달걀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요. 이런 일로 와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는데 뉴스 터지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살충제 달걀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5동. 이 구내식당에도 달걀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검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난 상황이라서 이제 사용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고.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원래는 달걀 후라이가 반찬으로 나왔는데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로는 이렇게 안내문을 붙인 채 달걀 반찬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풀려야지 괜찮다고. 괜찮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 해. 아직까지 했는데 당분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식약처 설명은 다릅니다. 그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드실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도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안전하다. 식약처는 또 지난 21일 유해 평가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달걀 안전성에 대한 추가 조사나 발표 계획은 없고 급식 제공 여부도 개별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양계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국민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상반된 신호가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개인 사업자 가운데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700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어린 집주인은 올해 2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임대주택 개인 사업자가 총 18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집은 66만 4천여 채로 한 사람당 평균 3.5채를 갖고 있습니다. 최다 집 부자는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대였고 광주에선 605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지만 19세 이하 집주인도 501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어린 집주인은 성남에 사는 2살배기였으며 서울 서초, 송파에서도 3살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11살 집주인이 16채를, 광진구에선 13살이 1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살짜리 명의로 해는 임대주택 3채하고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각 3채를 갖다 묶어놨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한 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임대주택 등록률은 25%에 불과해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집부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과세 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걸 노린 신종 금융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간편한 인증과 낮은 대출 금리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41살 A씨는 최근 이 카카오뱅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고 1:1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을 카카오뱅크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연락을 받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기존에 거래하던 시중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남성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대출을 일시상환한 뒤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곧 A씨는 해당 은행 직원이라는 또 다른 남성이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지만 카카오뱅크 인기를 악용했습니다. 1:1 상담 신청을 남겨놓고 나서 그 다음날 카카오뱅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일반의 의심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피해자니까 이거는 정보가 유출이 됐구나. 경찰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입금 계좌 추적과 함께 카카오뱅크의 보안 문제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카카오뱅크 측은 관련 사례에 대한 공지문을 내걸었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을 먼저 뽑아왔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현재 전기고등학교로 8월부터 11월 사이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런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외고나 자사고 등으로 빠져나가 일반고가 붕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로 했다고 대통령 주재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에서 뽑고 있었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후기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추가 모집 실시 여부에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가 있는데 그걸 동시 전형을 한다면은 그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될 거예요. 교육부는 일단 우선 선발권 폐지를 먼저 추진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북한 문제와 한미 FTA 같은 복잡한 현안을 다룰 주 미국 대사에 조윤재 카이스트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주 중국, 주 일본 대사의 윤곽도 드러났는데 모두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들입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조윤재 카이스트 교수가 주 미국 대사에 내정됐습니다. 국제 경제 분야 전문가이며 주 영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입니다. 주 중국 대사에는 삼선 의원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의원이, 주 일본 대사에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전원 비외교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수차례 고사 끝에 주미 대사를 수락한 걸로 알려진 조 내정자는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제 전문가로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할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분야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미국 내 인맥이 없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주한 미 대사에 내정된 걸로 보도된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표적인 한국통입니다. 참여정부 때 북핵 6자회담에서 임성남 현 외교부 1차관과 호흡을 맞춘 적도 있어 양국 간 북핵 공조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북 강경 개입론자여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독성 생리대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와 대학연구팀의 생리대 유해성 검사 자료가 식약처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품명은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성 시험 결과입니다. 중형생리대 5개와 팬티 라이너 5개에서 톨루엔과 스타이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7종이나 검출됐습니다. 제품명은 A, B, C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수치가 가장 높은 생리대가 깨끗한 나라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깨끗한 나라 제품보다는 함유량은 적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일정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안전검증위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의 이번 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시험 방법이나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애당초 실험 결과를 공개했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나타났으니 역학조사를 하는 게 먼저인데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에 집중돼서 식약처는 공개 여론에 못 이겨 생리대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품 브랜드는 밝히지 않아 소비자 궁금증을 풀지 못한 형식적 공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한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오늘도 아찔한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 도시 기능이 마비되자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포 가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한 쇼핑몰 앞입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가게 안은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들로 이미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휴스턴의 또 다른 가게입니다. 남성 2명이 물이 차오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한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잇따라 약탈을 당했습니다. 휴대전화기 판매업소와 보석 가게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만 5건입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걸 알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삿짐 싸듯이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출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인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탈을 해도 죄의식이나 이런 게 없이 온 주민이 다 들어가서 그냥 가져와 버리니까 당당하게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치안 문제가 제기되자 휴스턴 당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약탈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Talk to the district attorney to seek two things: the fullest prosecution possible, available for any crime that's committed.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3만여 명 가운데 이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은 80여 가구, 300여 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올 2월 셋째 아이를 낳은 걸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성별이 알려지지 않았던 첫째 아이는 아들로 벌써 7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올 3월 만경대 혁명학원 식수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입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습니다. 바로 이때가 리설주가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였던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습니다. 셋째를 올 2월 달에 출산을 하였고 성별은 아직 모르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첫째의 성별과 나이도 알려졌습니다. 2010년생, 올해로 7살을 맞은 아들이란 겁니다. 둘째의 존재는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농구 선수 로드먼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로드먼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안아봤다고 말하면서 김정은과 리설주가 2013년 초를 전후에 딸을 낳고 이름은 김주애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결혼한 김정은과 리설주는 세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왕조적 권력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서 4대 세습이 성공할 수 있을진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자녀가 권력 변동의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 일가의 가계 구조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롯데와 두산의 맞대결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심판의 판정 번복과 일부 팬들의 욕설과 조롱, 선수의 흥분이 뒤섞여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7회 박근영 삼루심의 어설픈 판정이었습니다. 롯데 삼루수 김동환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진 걸 발견하지 못하고 아웃 판정을 내렸다가 두산 김재환이 항의하자 세이프로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여기서 롯데가 2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하자 일부 롯데 팬들이 흥분했습니다. 다음 이닝에 좌익수 수비에 나선 김재환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재환이 심판진에 하소연하자 이번에는 3루 쪽 롯데 응원석에서 조롱 섞인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 2루수 오재원까지 흥분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일부 롯데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김재환은 좌익수 대신 지명타자로 출전한 가운데 어제 추태가 벌어졌던 왼쪽 외야석에는 많은 두산 팬들이 김재환의 등번호를 달고 김재환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최재원 선수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걸까요? 최근 노룩 패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 장면은 노룩 캐치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밤 공기가 서늘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전주가 21.9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전주 역시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들면서 상쾌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영동 지방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낮 동안 반짝 덥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보기관의 사명감을 높이겠다며 국정원의 원훈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결과와 군 고위 간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과연 누구를 향한 헌신이고 또 사명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